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의 군사사와 전쟁 전술의 변천사를 통해 보는 중국사 마지막 3부입니다. 중국은 당나라 때까지 기병이 군대의 가장 핵심이자 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부터는 보병이 강화되는데요. 그 배경엔 바로 화기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송나라 이전에도 화약이 있었지만 송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화약을 군사적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송나라 서기 천년 장수 당복이 최초로 화약으로 폭발하는 무기들을 만들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포탄을 투척하는 정도였고 시간이 좀 더 지난 12세기경에 드디어 화포를 만들어냅니다. 다만 송나라의 군사력이 워낙 약체다 보니 화포 사용 역량이 현격하게 떨어졌고 명나라 때부터 화포를 적극 활용하죠. 명나라의 대표적인 화포로는 불랑기포, 호준포, 백자포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총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중일 중에서 가장 먼저 조총을 도입한 건 중국 명나라였습니다. 일본이 조총을 만들어낸 건 서양의 아쿠아버스라는 화승총이 전래된 것인데 이 화승총이 일본에 건너간 건 16세기 동아시아 바다를 주름잡던 명나라 대적 왕직에 배에서 표류하며 전래된 것이랍니다. 화약으로 무기를 만들어낸 건 중국 송나라이지만 그 화약이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했던 원나라 때 서양으로 넘어갔고 서양에선 화약 무기를 개인 소지할 수 있는 총으로 만들어냈던 거죠. 포르투갈인들이 아시아로 진출하며 마카오까지 진출했는데 이때 포르투갈군이 소지하고 있던 화승총이 명나라에 처음 소개되었고 조총이란 이름을 붙인 것도 명나라였습니다. 왜구들을 토벌하기 위해 남방에 있던 척계광 역시 원앙진과 더불어 조총 부대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보병이 총을 소지하면서 보병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고 척계광의 원앙진 역시 보병의 전술이었죠. 그렇다고 기병이 약화된 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는 북방의 몽골 오이라트 부족과 또 만주 지역의 여진족들을 제압하려면 그들을 상대로는 기병대의 필요성이 절대적이었죠. 명나라의 경우 북방은 기병 위주, 남방은 보병 위주였다고 볼 수 있죠. 임진왜란 때 조선으로 들어온 명나라 원군은 처음엔 이어송이 이끄는 요동병력이었습니다. 즉 기병 위주였죠. 물론 이들이 빼앗긴 평양성을 탈환하긴 했다지만 이어송의 부대는 기병 위주의 여진족에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보병 위주였던 일본군과는 맞질 않았습니다. 정유재란 때 재투입된 명나라 원군은 유정, 양호, 진린 등 중국 남방의 보병 위주의 부대였습니다. 이들의 주력 무기가 화포였고 그래서 임진왜란 양상을 보면 정유재란 때 투입된 명나라군이 훨씬 큰 활약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어백, 마귀 등 기병 위주의 부대도 투입됐고요. 정유재란 때 투입된 명나라군은 기병, 보병이 잘 균형 잡힌 부대였던 거죠. 임진왜란 이후에는 명나라가 노밀총이라고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더 개량되고 강화된 조총을 도입했으며 또 네덜란드로부터 홍이포라는 포신 길이가 무려 2m가 넘는 서양식 커버린을 수입해 이를 자체 생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명나라의 이민족 대응 방식은 어땠을까요? 당나라는 도호부를 통한 기미 정책, 말기에는 절도사 제도를 시행했지만 절도사가 군벌로 성장해버리니 송나라 때는 별다른 대안이 없이 절도사 제도를 폐지하여 군벌의 성장을 강력하게 억제하다 국방력이 지나치게 약해져 이민족들의 침입에 끝없이 시달렸습니다. 명나라의 경우 지방군은 위소제로 운영했습니다. 군사 112명을 모아 백호라고 합니다. 그 백호가 10개가 모이면 천호고 그 천호가 5개가 모이면 1위입니다. 따라서 1위는 약 5,600명의 하나의 위인데 명나라는 전국적으로 주요 요충지에 위를 설치하였죠. 고려 말 우왕 때 명나라가 영토를 요구한 것도 천령 위잖아요. 그리고 각 지역의 이민족들에게도 위를 맡겨서 그 이민족들을 명나라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죠. 명나라 정부에서 내린 위의 관직을 받으면 명나라와 교역할 수 있는 증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계의 명나라와의 교역이 필수적이었던 이민족들의 부족장들은 그 관직을 받았던 거죠. 대표적인 예로 압록강 이북의 여진족들을 이끌던 이만주가 건주 위를 담당했고 두만강 이북의 여진족들을 이끌던 원터무가 건주 좌 위를 담당했죠. 그리고 명나라는 각 위에서 둔전제를 시행하게 하여 자체적으로 군력 및 보급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군사적 병영에 자치권을 주면은 중국은 항상 군벌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명나라는 옛 당나라 말기나 5대 19개 절도사들처럼 그 정도까지 군벌로 확대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는 군벌로 성장할 기미가 보이면 바로 명나라 정부에서 아무 죄나 때려서 소환한 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나라 황제들은 황건들에게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부패한 황건들은 혹시나 저 군벌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 툭하면 불러서 죽여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면 분명 군벌로 인한 내란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지만 이민족과의 전쟁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게 되죠.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명나라 말기 요동의 패권을 두고 여진족 후금과의 전투였는데요. 사르우 전투에서 명나라 주력군을 모두 격파해 만주를 제패한 무패의 전설 여진족의 누르하치가 이제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 관내로 진출하려고 할 때 유일하게 막힌 곳이
만리장성 입구였던 영원성이었습니다. 영원성을 담당하던 원숭아는 홍위포를 대량으로 성에 설치하고 천재적인 용병술을 발휘했으며 조선 북방의 섬 가도에서 수군을 키우던 모문룡의 수군 병력도 흡수했습니다. 누르하치는 영원대첩에서 패배 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으며 누르하치 사후 뒤를 이은 그의 아들 홍타이지도 영원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죠. 그런 구국의 영웅이었던 원숭아를 처형한 건 다름 아닌 명나라 본국이었습니다. 거기에 명나라는 정치도 부패해 있어서 결국 내부 반란으로 명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인은 만주족의 청나라가 되죠. 청나라군은 한족의 군대가 아닌 만주족의 군대였던 만큼 당연하게도 기병대가 위주였습니다. 청나라의 행정 조직 및 군사 조직을 팔기군이라고 합니다. 팔기군은 누르하치가 처음 조직했는데 누르하치가 지휘하는 팔기군의 기병대는 확실히 지형적 이해도만 높으면 최강이었습니다. 요동의 패권을 둔 전투 사르우 전투에서 화기로 무장한 명나라 군대를 팔기군의 기병대가 이리저리 휘저어놓으며 명나라군 9만 명 중에서 4만 5천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사실상 전멸이죠. 사르우 전투의 패전은 명나라 측 실수도 있었는데 사르우 전투 때 투입된 요동병력은 대부분 임진왜란 때 원군으로 투입되었던 부대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투입된 명나라 원군은 전통적으로 북방의 여진족을 막던 기병 일부와 화기로 무장한 보병 중심의 남방군이 적절히 섞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보병 위주의 일본군을 상대로는 잘 싸워도 북방의 만주족을 상대로는 활약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양호, 유정 등 전통적인 요동병력 출신이 아닌 남방 출신의 지휘관들도 만주족과는 싸운 경험이 별로 없었던 거고요.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몽골족 병합 후 몽골린들로 구성된 8기 몽골을 조직하고는 청나라의 기병대는 세계 최강이었죠. 입건 후 중국 전체를 차지한 청나라는 한족들로 구성된 부대 노경을 별도로 조직했습니다. 노경은 보병 위주의 조총과 화포로 무장한 화기 중심이었습니다. 청나라가 영리했던 게 중국 남방의 명나라 부흥 세력을 진압하는데 8기군보다는 노경을 더 앞세웠습니다. 물론 한족들을 한족들로 제압하게 한다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중국의 군사사를 살펴보면 북방의 병력이 남방을 공격하거나 남방의 병력이 북방을 공격하면 서로 다른 전술 차이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청나라가 명나라 부흥 세력을 진압할 때는 같은 전술을 쓰는 노경을 투입해 효과적으로 진압했죠. 더불어 그동안 기병 위주의 청나라도 한족들로부터 화기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화기에 대한 이해도와 능률을 높입니다. 청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는 청나라의 정복전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청나라의 4대 황제 강희제 때는 대만을 정벌하고 러시아의 아시아 진출을 저지시키고 최후의 유목제국이라고 하는 서몽골 준가르 제국의 건설자 갈단 칸을 물리쳐 준가르를 복수시켰습니다. 청나라의 6대 왕자 걸륭제는 10전 무공이라 하여 준가르를 완전히 멸망시킨 후 위구르를 편입시켰고 티베트에서 왕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한 뒤 네팔까지 진출했으며 미얀마 원정에 나서기도 또 베트남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수군은 확실히 약했습니다. 명나라나 청나라나 강력한 해금 정책으로 방어를 위한 수군이었을 뿐 정복전쟁을 위한 수군은 아니었습니다. 대만 정벌도 수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저 육군을 대만에 수송하는 게 전부였죠. 항저우와 지린에 청나라 수군 기지를 배치하였으며 대부분 한족들, 일부 팔기군도 있었지만 정말 최소한의 병력이었어요. 하지만 걸륭제 말기부터 청나라 황실이 부패해지고 청나라 정벌은 사치스러워지고 태만해지면서 팔기군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게 전성기 시절의 그 청나라 병력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군사력이 하락합니다. 유럽에서 근대식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도 청나라는 무심했죠. 그 결과는 아편 전쟁 때 뼈아픈 치욕으로 돌아왔는데 청나라 함대 29척이 영국 배 2척, 그것도 정식 군함이 아니라 동인도 회사 소속의 호위선 정도였는데 청나라 29척 중에서 23척이 괴멸됩니다. 영국의 배는 근대식 철갑선이고 청나라 배는 목선인데 뭐 당연한 결과였죠. 태평천국 운동 때는 반란군을 진압하러 간 8기군 기병대도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태평천국군을 진압했던 건 각 지방별로 일종의 자경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향용이라는 부대였죠. 후난성에서 중국번이 조직한 상군 혹은 안후이성에서 이홍장이 조직한 회군 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청나라가 정식 개항하면서 중국번 이홍장 좌종 등등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던 한족들을 등용해 일명 양무운동이라고 군대 근대화에 착수합니다. 수저 후에 중국 최초로 서양식 무기공장 양포국을 만들고 이를 상하이로 옮기면서 강남기기 제조 총국을 만들었습니다. 난징에는 금릉기기국을 만들어 역시 서양식 무기들을 제작했고요. 좌종단이 주도하에 푸저우 선정국에서 윤선이라는 진기선을 만들어졌고 텐진의 천진기기국과 군화기기 총국이 문을 열었죠. 강남기기 제조 총국, 금릉기기 제조국, 천진기기국, 군화기기 총국을 양무운동의 4대 군수공장으로 꼽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총 24개의 중소 군수 공장들이 있었죠. 또 텐진에 무비학당이란 일종의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근대식 교육으로 젊은 장교들을 육성했습니다.
양무운동의 노력들이 누적되어 북양함대, 남양함대, 복권함대 총 3개의 함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남양함대와 복권함대는 1884년에서부터 1885년 청푸전쟁의 패배로 사라졌고, 이후로 청나라 정부는 이홍장의 북양함대의 지원을 몰빵합니다. 이홍장의 북양함대 중 독일제 정원함과 진원함은 배수량 7,000톤의 막대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동아시아에선 가장 강한 함대였습니다. 1888년에는 영국이나 독일의 해군과도 맞먹는 규모의 25척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태후가 북양함대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고 이홍장도 자신의 권력 기반을 잃을까봐 전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이 강한 함대가 1894년에서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그 영광을 잃습니다. 청일전쟁 패전의 책임으로 이홍장은 물러나고 이홍장의 후임이었던 위안스카이가 다시금 북양군대 재건을 꾀했고, 북양군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지만 청나라의 정식 군대라기보다는 위안스카이 개인 병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북양군벌이라고 부르죠. 1901년부터 서태후도 근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신정이라는 대대적인 근대화 개혁에 들어가고 무비학당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며 각 지방별로 신군이라는 근대식 부대를 창설합니다. 다만 이미 중국 전역에 만주적 청나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기에 각 지방별 신군은 옛날의 그 향용처럼 청나라 조정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고 자기네 지방만 지키자는 자치적인 성격이 훨씬 강했습니다. 더불어 각 지방별 신군에는 청나라를 타도하고 한쪽만의 공화 정보를 수립하자는 공화파 젊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고, 결국 1911년 신해혁명이 터졌죠. 청나라의 중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군은 사실상 위안스카이 개인 병력이나 다름없던 북양군벌이었는데, 위안스카이는 도리어 청나라를 멸망시켰으며 자기 군벌의 지지에 힘입어 베이징 정부를 수립합니다. 위안스카이 사후에는 북양군벌이 환기군벌, 직계군벌, 봉천군벌로 쪼개졌으며 각 지방별 신군들은 베이징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며 지방군벌화되었죠. 따라서 청나라 멸망 직후에는 위안스카이 부하들이 수립한 베이징 정부의 군벌들과 각 지방의 군벌들로 분류되었죠. 순원, 그리고 순원에서 이어지는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남방의 지방군번들, 펑이샹이나 옌시상 같은 지방군번들로 북벌에 나서 베이징 정부를 타도하고 중화민국을 세웠던 겁니다. 이후 장제스는 지방 군벌들을 통합시키는 과정의 연속이었죠. 다만 1949년 국공내전에서 장제스의 국민군은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군에게 패배하는데요. 마오쩌둥의 공산군, 이른바 오늘날의 중공군은 중국 공산당 초기에 1차 국공 결렬 후 조직한 홍군에서 시작해 1937년 중일전쟁에 투입되기 위해 2차 국공합작으로 홍군은 팔로군과 신사군으로 발전하고 마지막 국공내전 땐 중공군이 된 겁니다. 국공내전 시작 때까지 중공군이 술적으로 열세였지만 국민당군에서 상당수가 중공군으로 이탈해버리죠. 그리고 6.25 때 투입된 건데, 이 중공군은 홍군 때의 항쟁, 중일전쟁, 국공내전을 연이어 겪었기에 6.25 때까지만 해도 야전 경험이 상당했던 베테랑들이었죠. 그러나 이후 1년의 공산주의 특유의 그 비효율적인 부대 운영으로 군사력이 매우 약화되었다가 덩샤오핑 이후 현대화 개혁을 거쳐 오늘날의 중공군에 이어지는 거랍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역사 돋보기 신간도서,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고려 갈등사 1,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전체를 총망라하는 역사책으로 고려의 모든 것을 담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